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장로 이동규 대표님. 그거 하지 마. 권사 시호 대표. 시호 대표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말이 꼬이죠? 저는 교주 홍대선입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사실 근대 계몽주의가 지금까지 출현했던 인류의 정신적 체계 중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죠. 네.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세상에 최선은 없어요. 최선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차선 같은 거죠. 어. 그죠? 완전 무결한 법 철학 체계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한 점 티끌이 없어서 우리가 차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나아서 채용한 거지. 네. 우리는 자살에 관한 규정이 어쩌면 현대 법 철학의 구멍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대표님 한 번 더 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자살하란 얘기냐? 아닙니다. 정답은 자살이냐? 본 방송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근대 법 철학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받고 싶어요. 어떤 건지.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를 위한 도구라는 게 근대 국가의 정의고 계몽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죽을 권리도 권리 아니냐는 거야. 내가 죽고 싶으면. 여기에 대해 국가는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현대 법 철학의 논리 구조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전제로 한다. 국가 체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죽음과 권리를 연결시켜서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살아갈 때 필요한 조건인데 이걸 죽는 데 쓰는 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라고 말하니까 이 문장이 틀렸다고 난 생각해요. 모순이 아니라 국가 체제는 거기까지만 혜택이 갑니다. 살아있을 때만 혜택 갑니다. 고객님, 거기는 혜택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만 사회계약설 관점으로 설명해놨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모순이라는 어떤 그렇죠. 그러면은 왜 모순이 생기는 거지. 모순이라고 해놓고 왜 모순인지를 말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져.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그 어디까지나 삶의 자유로만 전제로 하면 징병은 왜 하며 전쟁터에 돌격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죽으라는 국가는 명령인데. 죽음도 강제해요. 그럼요. 공동체에 필요하면. 네. 그리고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소방관들에게 사실은 강요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기를 강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남의 경찰 삶을 공무원도 위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군인들한테 말할 네. 것도 없고. 소방공무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소방관분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 뭐 불만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 누군가 자살자가 생겼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대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당연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사실 거지? 생각나고 어디 닫힌 문을 열기가 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대법의 법철학적 근거에 결정적 구멍을 우리가 발견했다도 아니고 구멍이 그냥 있죠, 대표님? 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죽음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 모순이다. 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와 죽는다라고 하는 행동과 사망했다라고 하는 상태는 다르죠. 네. 죽음의 권리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산자만이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자살에 대한 관습적 거부감이 만들어낸 순환 논증인데 이 순환 논증에 우리가 깜빡 빠질 수는 있으나 정말 대표님 좋아하는 표현대로 흰살 생선에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삶의 권리인데 이것조차 이거를 사망이라고 하는 상태와 일부러 혼용시켜 놓은 느낌이 있어요. 존엄사에 대해서 세상에 존엄한 죽음은 없다고 한들 이것도 사실 말장난을 통한 순환 논증이죠. 죽기 전까지 존엄한 상태로 살아있고자 하는 게 존엄사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네.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게 모습도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지가 못 쓰시는 분이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막 이렇게 입에선 침이 흐르고 뭘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숨이 끊어질 때만 기다린다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까지 유지해서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숭고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겐 그게 별로 존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마침 또 호주에서 최근에 자살 캡슐이 개발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캡슐에 들어가요. 그 캡슐이 곧 그대로 관두되는 거죠. 그래서 캡슐을 닫고 이제 작동을 시키고 자면 돼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 지금 출시가 아직 안 된 거죠.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 삶이라는 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현대에는 권리가 아니냐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이 길어진다. 네. 네. 현실의 이야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로 와보면 좀 울적해집니다. 허핑턴 포스트 2014년 기사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저희가 왔어요. 짧게 한번 시온님이 또 낭낭한 목소리로. 네. 역시나 낭낭한 목소리로. 원래 낭낭한 목소리로. 빨리 읽겠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는 제발 죽여달라고 했다. 아들은 누나와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지난해 9월 알라사 논쟁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아들 이모 씨와 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재판에서 이들 가족이 극심한 신체적 고통으로 진통제에만 의존해 지내온 아버지 남편이 죽여달라고 해서 그랬다며 수차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하루 고통에서 사는 것을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했더라도 병상에서 혼란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거 그 카피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그 이 재판에서 아들 이모 씨와 딸의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아니라 선고받았다가라고 돼 있길래 제가 그대로 긁어왔는데 이게 어떤 비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글이 담긴 우리 모두 찰떡같이 알아듣는 걸로. 네. 매체 클래스를 네. 살짝 여하간에. 네. 네.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일단 판사의 경우는 현행법을 지켜야만 해요. 네. 이게 이분의 양심이고 직업윤리예요. 그렇죠. 예. 보통 어떤 판결에 나왔을 때 판사들을 많이 욕하는데 판사들은 우리 생각보다는 양심적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금을 안 걷는 걸로 일단 오늘까지는 법을 이 세계의 양심과 직업윤리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들은. 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비참하게 연명하는 불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유가족분들을 저는 굉장히 이해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렇죠. 엄청나게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오죽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 깊이를 감히 누가 짐작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옆에서 보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게다가 그게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게다가 이 중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아버지가 죽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목을 조른다라는 게 이게 보통의 어떤 그 감정의 그 깊이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존속살해죄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폐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각별하게 처벌하거든요. 그죠? 그냥 살인죄에 비해서. 근데 그 존속살해 진짜 웃겨. 그 살인의 가중 처벌을 하는 네,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늘 가정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늘 패고 엄마 때리고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늘 아빠한테 맞고 아빠 술 먹고 돈 뺏어가고 집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좀 고등학생,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 욱해서 아버지를 맨날 맞다가 욱해서 아버지를 쳤어. 근데 만약에 죽었다. 그래도 가중처벌이고요. 죽지 않았다. 그래도 가중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이라는 명시되는 어떤 이미 형법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존속이라는 걸 더해서 가중치를 둔다라는 게 이상하잖아. 네. 약간 이중처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법철학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근대 법철학에 경국대전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제로요. 그냥 일반인이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초범이고 전에 근거가 없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형 많이 안 받아요. 이거 진짜 동서양 3,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자, 저희가 지금 자살 관여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넘어왔어요. 네. 자살 관여가 죄라는 것은 어쨌든 자살 자체보다는 근거를 대기가 쉽긴 해요. 살인은 살인이잖아.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의 부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주는 게 어째서 나쁜가. 요건 또 철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는 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보면은 촉탁살인 이라고도 하고 자살 관여라고도 하고 이렇게 돕는 행위가 다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철학적 근거는 있다면 살인이라는 것뿐이에요. 남을 죽였잖아. 이제 관점을 바꾸면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타인이 자유롭게 돕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이 가장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자살인데 자살로 보지 않는 것도 맞잖아요. 누군가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어떤 이제 논문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의사들이 보통 의사분들이 이런 데 많이 빠지잖아요. 왜? 너무 힘든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어떤 기어이 자기는 살리고 있으면 네. 회의가 오죠. 어떤 환자가 있다고 쳐요. 이 환자는 거의 연명 치료만 하고 있어요. 본인이 죽고 싶다. 독약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애매해지는 게 독약을 구해서 손에 쥐어줘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지 못해도 억지로 물을 줘서 이제 본인이 먹게 하는 것과 못 일어나니까 그건 들었으니까 그럼 그 독약을 친절하게 입안에 넣어줬을 때 이 두 가지 볼 때 보통 나라의 형법에서는 입안에 넣어주는 게 더 가중이 돼서 더 나쁜 죄로 처벌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론으로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독약을 갖다 줘도 먹지 못해. 그럼 입안에 넣어주는 행위 정말 친절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일상적 상식에선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관여가 더 깊게 되는 거지 법리적으로는. 자살 관여가 범죄다. 누구의 삶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이게 근거죠. 이제 이것도 당연히 당연히 근대 계몽주의가 근간인 관념인데 근대 계몽주의 이전은 어땠을까? 자살 관여가 범죄적이라는 관념이 희박했어요. 경국대전 예를 어제 들었는데 정확히 말해서 자살 관여하면 안 된다? 감옥의 간수의 경우예요. 자, 간수는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대가로 죄수를 살아있는 채로 관리할 의무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살에 관여하거나 방조하거나 하는 것은 뭐냐면 태업일 수 있고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한 배신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직업윤리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야. 그 외에 간수 외에는 사실 이게 흐릿해요. 자, 일본의 할복 이거 자살 관여예요. 왜냐하면 배를 가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죽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을 쳐줘서 끝장을 내주는 사람이 우리가 전에도 그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옆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경우가 로마의 경우예요. 로마는 집정관. 네. 집정관이 사령관으로 원정을 많이 나갔잖아요. 옛날에. 로마 제국은 출동한 전투에서 많이 이겼지만 로마는 많이 지기도 했어요. 포위 소멸도 당하고 이랬단 말이야. 이때 집정관은 어쨌든 로마 시민 중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능욕을 당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나 집정관 개인에게나 굉장한 불명예죠. 네. 그래서 보통은 부관에게 죽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결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눈 부관하고 근데 로마의 검은 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칼을 겨눈 부관하고 이제 칼이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포옹을 해요. 확 안아버리는군요. 예, 확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깊이 찌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그 포옹하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귓속말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죠. 전쟁터는 굉장히 시끄러웁니다. I'm your father.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겠다. 이 사람아 적당히 네 마누라 사실 뭐 이런 거. 보통 죽을 때는 뭔 말이든 할 것 같아. 네. 없는 말 지어서. 두 분의 드립은 아날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럴 수 있잖아. 부관이 이러는 거야. 사령관님 다 틀렸습니다. 이제 명예로운 죽음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결할 때가 왔음을 알릴 수도 있죠. 근데 안 죽고 싶을 수 있잖아. 당연하죠. 집정관이 사람이. 끝까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은 이때는 보통 부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부관의 칼에 등을 맞고 죽게 돼요. 그래서 로마군 사령관이 시체로 발견되잖아. 네. 이때 칼의 흔적이 주로 로마군의 칼의 흔적이 많이 나와요. 당대에도 조사를 하면 로마군의 칼은 이제 글라디우스라고 부르는데 네. 글라디우스하고 형태나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일치하는 거야. 즉 부관에게 죽임을 당한 건데 이제 자상의 방향이 앞쪽으로 나 있으면 이 사람 최후가 의연했구나가 되는 거고. 뒷걸음질 치다가 앞으로 맞으면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 어떻게 앞으로 맞아? 하면서 뒤로 도망가는 거지 왜 서서히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하듯이 슬슬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 슬슬 가는데 이게 이놈이 도망가는 낌새인 것 같아서 와다다 찔러서 앞에 자상이 난 거야. 도망가다가 뒤를 한번 딱 돌았는데 칼을 던져서 그럴 수도 앞에 착 있지. 맞는 거죠. 명예로운 죽음. 로마의 감별법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네.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파헤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 우리 앞으로 죽을 뻔했는데 비껴서 뒤에 맞거나. 저게 뭐지? 이러다. 진행자로서 별로 지금 현재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뒤로 나 있다. 네. 등 뒤에서 칼을 찔린 걸로 나 있다. 불명예. 하면 이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 라고 하는 걸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역시나 이것도 옛날 우리 집에 용감한 고양이는 가슴에 상처가 있고. 그치. 근데 사실
이것은 군사적인 거기 때문에 군사에선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집정관이라고 하는 건 선출직이고 본인의 야심에 의해서 한 거고 전투의 패배도 사령관이 지는 건 맞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현대와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로마사 배우면 삼두정치 꼭 나오잖아. 네. 여기 이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크라수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군에게 섬멸당할 때 등에 칼을 맞고 도망가다가 부관의 칼에 등을 맞고 시체로 발견됐죠. 또 몰라. 명예롭게 뭔가 나는 있었어요. 도저히 앞으로 내가 찌른 걸 못 보겠다. 뒤돌 테니 등을 찔러라.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면 내가 그럼요. 다 잘못했어. 예를 들어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 예를 들어 좀 나쁜 얘기지만 이런 거죠. 내가 부관인데 내가 얍삽해. 나 살라고 도망쳤어 사실. 근데 나 빼고 딴 놈이 살면 안 되잖아. 증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먼저 도망쳤는데 지금 나 위에 있는 장군이 홍대산 장군이 또 도망치려고 성문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밑에서 칼을 해서 정면에 찔려 꼬챙이처럼 죽었네. 근데 그러다 보니 앞에 난 거야. 그래서 홍 장군은 명예롭게 죽고. 같이 도망갔는데. 대표님, 이런 시나리오. 대표님 그런 예를 드실 때 왜 제 이름이 사용되는 겁니까? 이런 시나리오. 대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흘 후에 부활해. 예, 엄밀하게 말해서 자살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습적인 거부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자살 방지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자살을 막아야 할 확고 불변한 근거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삶이 그토록 그렇게까지 소중하고 굳이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야 하고 천수를 누려서 예를 들어 15세에 넘어져가지고 천수가 100살인데 이렇게 살면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 85년을 너는 해야만 해라고 만약에 국가가 명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그 되게 공포 아니에요? 공포지. 내가 전국체전 출동하는 무슨 저기 청소년 대표였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쳐서 뭐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면 한다고 쳐봐. 음.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천수가 그 걔 누구야?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걔가 나타나서 너 사실 수명이 하면서 루크가 150이야. 나타나서 루크가 나타나서 150이야 이러면은 그 말 듣는 순간 너가 인류 최초로 가장 오래 산 인간이야. 이러면서. 나래도 데스노트 적을 것 같아. 그렇죠. 자살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를 제시하는 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근대 계몽주의 이전에 가면 서양의 경우는 자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이게 기독교의 시대잖아요. 네. 그럼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죠. 예, 교리로 네.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죠.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하면 자 인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운명은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극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럼 이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이 날 사는데 왜 주냐. 그러니까 그 고통이 끝에 뭐가 있는지는 넌 모르고 시험인 것을. 그럼. 시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너는 이해 못하는 어떤 섭리 신의 섭리의 하나의 일부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존재인데 감히 그런 그 존재를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식이 말이야. 이런 거지. 자살이 그래서 서양에서 불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벌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그쵸. 서양에는 원래 연좌제가 없죠. 근데 자살의 경우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단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좀 천시를 당한다던가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했는데 그리고 뭐 자살자도 묘비를 세울 수 없다든지 네, 외장을 매장될 수 없다든지, 같이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묘비가 사실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 있죠. 그 재산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받을 유산을 뺏는 건 가능하죠. 그거는 어쨌든 원래 이미 죽은 사람의 재산권인 건 사실이잖아. 원칙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유산을 몰수하기도 했어요. 독일 제후국들과 영국이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국가 입장에선 땡큐기네요. 다 국가 재정에 들어가잖아. 보통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옛날에 그런 마을이 이루어지니까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불명예를 주는 거죠. 뭐 묘지는 당연히 못 묻히고 교회에 나갈 수 없다던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산까지 몰수하는. 그치. 근데 불명예를 주는 거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분명히 처벌이겠죠. 근데 재산을 몰수하는 건 또
이익이잖아. 그렇죠. 국가나 왕의 입장에서. 되게 좋다. 마음에 들었어? 사람은 누가 꼭 자살하기를 기도할 것 같아요. 종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지 종용 그런 느낌이지. 왠지 그런 몰고 가는 자살 교사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이 자살 교사죄 예를 들면 변사또 같은 경우. 음. 숙청을 들어라. 싫어? 죽어? 아니 싫으면 죽든가. 그럼 죽으면 또 이렇게 몰수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 서양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시대에 정말 희박했습니다. 지옥 가기 무서워서 이 자살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 그건 가야 진짜 되는데 무섭지. 그렇죠. 영원한 불지옥 속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세는 고문이 지독했어요. 가둬만 놓으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아, 살아있는 한 극한의 고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나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구나. 스스로 죽지 않으니까. 스스로 죽지 않으니까. 더 무섭다 진짜. 이거 진짜 공포 아니에요? 이걸로 성공한 게 프랑스의 미남왕 필립 4세. 그러니까 미남왕이야 또. 이분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이죠. 방금 제가 생각한 네. 그 사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죠. 왕이 자살 교사를. 남의 재산 탐나. 미남왕 필립 4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섬뜩한 미남이었대요. 창백한 미남이고 그리고 사이코패스였어요. 이 사람은 템플 기사단이라고 엄청 난 규모의 기사단이 있어요. 네, 그 신화 옛날에. 속에 아주 단골 소재죠 이게. 네. 네. 템플 기사단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프랑스 일대에 갖고 있었어요. 농장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국고에 쓸어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템플 기사단을 악마가 결탁한 놈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갑자기 불시에 습격하듯이 체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기사들을 체포하는데 성공만 하면 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신앙심이 깊고 자부심 넘치는 명예로운 기사라고 해도 끝없는 고문을 이겨낼 방법은 없어요. 그럴 순 없어요. 네. 중세의 고문도구를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언젠가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굴복할 때까지 고문하니까. 자살을 못해요. 그리고 최대한 살아있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교리야. 이거 얼마나 괴롭히기 쉽습니까? 결국 악마와 결탁했다. 이런 되도 않는 자백을 그중에 몇 사람만 하면 되죠. 했고 템플 기사단 멸망하고 필립 재산은 4세는 다. 필립 4세는 국고를 탄탄하게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켜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 이 양반이 끝이 약간 안 좋아서 그게 결국 템플 기사단의 저주라는 썰도 있잖아요. 있죠. 이게 아마 사냥을 나갔다가 그게 사슴뿔에 받쳐서 네. 죽었죠 아마. 사실 그 끝이 안 좋다는 게 왜 비참하다고 하냐면 왕은 존귀한 존재인데 네. 하찮은 짐승에게 죽었다는 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걸로 중세시대에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죽었나. 그게 좀 이제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참한 관념이 나오는 건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종교잖아. 네. 이슬람 지역은 자살 사용시킵니다. 이게 2015년인가 후로는 그러니까 국가들 중에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자살을 처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우디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이슬람 교리상으로는 아마 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이슬람하고 자살 치잖아요. 자살 테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방금 자살 테러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살 테러는 또 순교로 간주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종교에 이 구멍이 있어요. 기독교도 순교가 있잖아요. 순교 있지. 보면은 예전에는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터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순교자는 당연히 대우를 해주는 거고 이슬람은 지금도 자살 테러 하잖아요. 그러면은 72명의 처녀와 함께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처녀 맞아? 몰라 나도. 내가 그래도 웃긴 게 천국까지 가서 할렘이야. 만난 여자조차 꼭 처녀여야 돼. 몰라. 그리고 불교도 이제 좀 곧 얘기하겠지만 불교도 소신공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어쨌든 불교도 원칙적으로는 교리상 자살 금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때로 자살이 멋질 수 있다는 행동, 관념, 뭐 의로운 죽음이다 그래서 의살이란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조선처럼 자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념이 좀 더 희박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고려시대 왜 이렇게- 불교도를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불교 국가였으니까 네. 왜 꺼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고려시대는 문헌이 조선시대에 비해서 훨씬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망이 망소의 난. 음. 보통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틀렸어. 그럼 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잡혀요. 잡혀서 굳이 자결하는 것보다 굳이 더 비참한 방식으로 죽어. 이런 것들도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제 터부는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터부하진 않거든요. 기독교처럼. 그거는 기독교가 특이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통 불교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 사람이 됐을 때 그 윤회의 업을 지워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교가 가장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삶이 고통스럽다고 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면은 업을 지울 수가 없잖아. 그럼 다음 생은 더 큰 고통으로 그 생을 살기 때문에 윤회의 사상, 그 사상을 볼 때 불교에서 이제 자살은 안 된다. 쪽인 거죠. 근데 자인화교 어제 네, 일부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것도 같아요. 자인화교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는 이유도 윤회 업을 끊고 네. 우주의 가장 높은 단계의 층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거든요. 계속 환생하지 않고. 근데 그 불교는 고행을 인정을 안 하잖아. 근데 자인화교는 고행을 인정해요.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이 지구를 세상을 좀 세상의 생명과 물자를 절약시킨다야. 옷을 입지도 않고 먹지도 잘 않고 먹지도 그래서 않고 그러면은 이게 자원을 내가 덜 해치는 거잖아. 다른 동식물의 생명을 덜 해치는 거. 네.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굶어 죽어보면 우주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훨씬 한층 유리하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정말 나름이네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즉 불교에서는 자살을 금지한다기보다는 네. 자살이 불리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윤회 시스템 속에서. 불교에서 다음에 이제 업이 네. 쌓여서 물론 이제 그 불교에서는 당연히 불자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근데 그것도 이제 자신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윤회의 그쪽 그 사상에서 그렇다라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즉 자인화교는 우리는 자살을 허용합니다. 불교는 우린 금지해요가 아니라 네. 교리상으로 들어가 보면 불교는 자살이 윤회 고리를 끊는데 불리하다. 자인화교는 네. 윤회 고리를 끊는데 자살이 금식을 통한 자살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네. 딴 얘기입니다. 네. 얄팍한 작가랑 네. 우리 데스메탈 밴드를 하자. 혀 이렇게 내밀고 혀 피어싱하고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밴드 이름은 등신불. 1집 앨범 인신공양. 이 집에 본 소신공략? 2집 되면 우리 둘 다 없는 거야. 둘 다 죽었기 때문에. 등신불. 그러면 1집의 마지막 곡은 너반합니까? 그렇습니다. 야, 근데 공연 때 등신불 퍼포먼스 진짜 죽는 퍼포먼스 그치. 끈짝 나겠다 진짜. 최고지. 끔찍한 소리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타나 진짜는 불태워. 이거 없어요. 1집 앨범 인신공양. 아, 네, 항상 이게 문제야. 제가 바로 10분 전까지는 아날람을 대표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당신도 그랬는데 아날람이야? 나도 지금 딱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 이게 대표님과 방송을 하면 이게 문제다. 아, 이미 본인도 원래 오염되고 그런 있다. 사람이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리로 해결하면 간단한데 네. 종교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지금이라는 거죠. 기독교 네. 그 시대가 사라지고 나서. 근데 기독교 이전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도 있잖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를 어땠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동아시아에는 뭔가 여러 가지 철학이 많죠. 근데 네. 결국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꼽으면 사실 유교잖아요. 네. 이 때문에 자살하는데 애로사항이 꼽히긴 했어요. 왜냐? 불교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근데 그게 자살이다? 음. 그러면은 게다가 이건 결과적 불효도 아니고 의도적 불효죠. 그래서 옛날에 자살한 젊은 사람은 선산 이런 데 종묘에 못 묻히고 막 이랬잖아. 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감히 목숨을 끊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됐는데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때 이 순서가 뭐가 되냐면 수신제가 치고평천하야. 음. 그러니까 인간 사회와 자연의 질서가 확장되는 순서인데 내가 있어요. 수신. 그다음에 가정이죠. 네. 집.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단위가 국가잖아. 네. 그다음에 나중에 평천하. 세계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집안보다는 국가가 더 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단위인 국가를 위한 자결은 인정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무슨 난 이 얘기 때문에 웃긴 게 생물 시간에 배우는 네. 종속과문, 강문계, 안악수나문 뭐 이런 거 같잖아. 오랜만이다. 안악수나문. 우리 그랬거든. 중간에 뭐가 섞여 있는데 종속과문, 강문계, 안악수나문. 안악수나문. 예, 바로 그런 차원에서 네. 종속과목 강문계 그런 차원에서 유교를 수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차원에서는 정말 수직적인 거 맞죠? 조선시대에 이 자살을 급을 나눴었어요. 급을 나눴다. 이게 인조시대에 홍호라는, 또 홍씨세요? 홍호라는 문신이 급을 나눈 게 있는데, 첫째가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기 위해서 죽는 것은 감히 논할 수 없는 경지 최고.
경지이고 두 번째는 악어인 거고. 비분 관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형세가 반드시 환난을 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죽는 것이 세 번째다 그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장수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내가 자결을 내는 그런 것이 세 번째인 거죠. 여기서 형세가 환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처지가 네.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돼서 네. 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급이 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부산 동래성 전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성을 지키던 장수가 송상현인데 송상현이 막아낸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죠. 소서행장. 유명한 사람이죠. 소서행장이 먼저 편지를 쓰죠. 보니까 부산진 전투에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불과 500명한테. 근데 송상현은 3,000명밖에 안 돼. 그 숫자가 10배가 훨씬 넘어요. 일본군은. 근데도 우리는 서울까지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줬냐면 길만 터주면 평화롭게 지나갈래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서로 모른 척하자. 근데 송상현은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라고 답장을 화살로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부하들 전부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자결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한테 부채에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요. 즉 다 죽었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전달해주고 와라고 한 사람만 딱 한 명 산 거예요. 행운하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죄송합니다죠. 먼저 죽게 돼서 먼저 죽음을 결심하게 돼서 자식이 먼저 죽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외적을 막는 건 국가의 일이니 가정의 일보다 위에 있으니 이해해 주시라라고 편지를 보내요.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기 위해 그렇죠. 죽는 것이니 지금 시호님이 말씀하신 첫 그게 번째 경기인 첫 번째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이것은 이게 감히 논할 수 없는 그렇죠. 경지이므로. 국가적인 거니까 가정적인 거보다 위에 있죠. 요건 오케이라는 거지. 부채 그러니까 아빠가 급이 낮으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다 이거죠. 맞아요. 자 정확히 내가 냉정하게 표현하면 금수저였으면 이런 그치, 건가요? 댁이 급이 대표님. 낮아서 대표님 왕보다 급이 낮아요. 그지 그겁니다. 그래요. 댁보다 급이 낮아서 급 높은 일을 하다 좀 갑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조선에서의 자결 뭐 이렇게 자살을 얘기하면 사실 사대부의 여인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이제 보통 정절을 더럽혔으니 뭐 이렇게 남편을 따라가니 이렇게 하면은 연료문 세워주고 그 집에 은자 내려주고 굉장히 칭송하는 죽음이었잖아요. 오히려 자살을 권한 거잖아 나라에서. 그지. 근데 여기엔 경제적인 어떤 비겁함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절을 해야 되는 남편이 죽거나 해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되지. 그거는 너는 입만 는다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비정한 논리가 사실은 깔려 있기도 해요. 예전 실제로 그런 거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연료문이 세워지면 가문이 한 급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뭐 내 남편의 동생들도 있을 것이고 사촌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서 연료문을 세워라 집에. 죽어라. 진짜로. 그것도 있고요. 조선 시대에 널리 퍼졌던 괴담. 뭐냐면 이 괴담의 형태가 되게 이거예요. 연료괴담이 어느 집 연료문 세우고 집안이 양반됐다라. 근데 우리 집 그거 저것은 사실 진짜 그 연료가 아니라 죽임 당한 거래. 라고 하는 식의 도시괴담. 조선시대 도시괴담이 또 있었어요. 있었겠지 당연히. 에이, 없었겠어. 그 편지가 발견돼서 제가 얼핏 지금 생각나는데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쓴 연료의 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보험 탈라고 존속사례도 하는 마당에 아니 맞아. 그 집안의 급이 올라가서 살길이 피는데 그거 안 했겠어? 에휴, 과부 하나 입 떠는 건데 또. 그럼 그거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절대. 그 굉장히 참 연료문 문화는 제가 조선 문명을 좋아하는 편이고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짙은 그림자입니다. 연료문과 고려장. 그렇죠. 고려장.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냉정하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질 때. 그냥 어쨌든 우리 남은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입은 덜어야겠으니. 합리적인 이유죠. 인간의 존재가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때 합리적인 거죠. 아니 도구가 아니지. 삶 자체가 목적일 때.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수단. 내 삶은 목적 그 자체지. 가장 쉬운 사람을. 나 천민인데 너 하나 죽으면 우리 양 받는 사람 내 목적이 성취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연료문 세워져서 그러면 너도 좋잖아. 네 이름도 좋고 야 거지. 니네 집안에도 그렇고. 야 과부돼서 보스 저기 얼마 땡중한테 보쌈 당하느니.
땡중 보쌈 어디 AV에서 그나마-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나마 이런 건 있었어요. 음. 대중보쌈. 이런 건 있었어요. 이러한 고답적인, 네. 폭력적인 어떤 그 성 역할 논리? 이런 거를 양반 이하 계층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계층에게는 강요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사대부니까 당연하죠. 그지. 어. 지도층이면은 엄격한 윤리가 또 있어야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엄격한 윤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는 거기도 귀족이라는 하는 것이. 거죠. 근데 이게 동아시아 전통, 또 일본의 할복도 있단 말이야. 네. 동아시아 전통과 종교가 충돌한 적이 있어요. 음. 우리 방금 얘기했던 소서행장, 네. 고니시 유키나가, 이 고니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음. 그래서 영주를 상징하는 깃발에 원래 십자가가 네. 그려져 있었어요. 맞아요. 일본어로 키리시탄이라고 하죠. 음. 크리스천. 네. 근데 평양성을 또 접수했을 때 고니시가 조선인 고아 여자아이를 또 구조해가지고 입양하기도 했어요. 다 천주교식이야. 이름을 줄리아라고 지었어요. 난민구제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고 정말 되게 진지하게 그냥 단지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기 종교에 신실한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었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철천지 원수 또 가토, 가등청정도 유명하잖아요. 네. 네. 가토 기요마사. 가토는 당연히 키리스탄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둘이 라이벌 되잖아. 싸우는데 세키가라 전투에 의해서 일본 전국시대가 완전히 끝나죠. 네. 이때 가토는 동군에 있었고 고니시는 서군에 있었어요. 싸웠죠. 그리고 서군이 졌어요. 그 진 쪽은 다 몰락해. 그쵸. 고니시 가문도 몰락하게 되는데 할복하면 간단해요. 보통 그때 할복이잖아요. 그럼 할복하면 돼. 할복하지 원래. 네. 근데 이 사람 키리스탄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굳이 살아서 체포돼야 돼. 음. 그 기어이 온갖 고통과 능욕을 다 당했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아주 옛날 일본 드라마 중에 쇼군이라고 드라마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쇼군에 의해서 잡힌 라이벌 쇼군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모티브가 고니시의 죽음이에요. 처형당할 때까지 엄청 괴롭혀대 사람을. 뭐냐면 저자거리 한복판에 목만 내놓게 하고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네. 산채로. 요거 고니시가 당했습니다. 그 가토 기요마사는 이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혐오스럽기도 한 거야. 왜 할복을 안 하지? 그러니까 할복하는 게 더 명예로운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혐오감이 드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지 않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못되게 굴고 싶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길래 음. 이렇게 버러지같이 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니시는 나름대로 근엄하게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면서 이 모든 고통과 현세의 고통과 능욕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나기 위해서. 재밌는 게 각자의 우주에서 가장 명예로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서로가. 물론 너는 내 세계에서 명예롭지 않은 인간이니 그치. 왜 할복 안 해? 진짜 명예가 없네. 얘는 양심도 영주면서? 없고 영주인데 얘는 창피를 몰라. 수치를 모르는 놈이네. 넌 진짜 괴롭힘을 당해야 돼라는 본인의 우주에서의 가장 명예로운 네. 행동.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이게 두 관념이 충돌하면 이런 풍경이 벌어지는데 물론 고생은 고니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가토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하고 있는 거야. 나 왜 정신 차렸어요. 여기 자꾸 빠져들고 있지? 근데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려서 왜냐면 거기에 매몰되기 쉽잖아 사람이. 정신 차리고 야 빨리 처형이나 시켜주자가 됐는데 결국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때 일본이니까 당연히 참수형 당하기 전에 사형수 앞에 불경 외워주는 서비스는 해줬단 말이야. 중이 와서.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신부가 와서 고해성산 해주잖아. 그 사탄의 주문 아니야? 그 얘 입장에서. 근데 고니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지막 스님의 독경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나무 갑자기 관세음 스님 마지막 갑자기 있으니까 사탄이 주문을 외워줘. 그때 외쳤어요. 고니시가 나는 키리시탄이다. 어디서 더러운 부처의 잡서를 늘어놓느냐. 신부 데리고 와라.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딨어 거기. 아니, 신부가 있었어도 지근거리에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신부 없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와 마리아를 외치면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서양에서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네요. 일본에 이런 개념 일본인이 있다니.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고니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한 7년 후에 7년 후면 거의 즉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갈 땐 선언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고니시가 서양에서는 또 오래 가진 않았지만 당대 스타가 되기도 했어요. 음악극이 만들어져서 그럼 뭐해? 이거 부질없다. 이거 마치 이탈리아에서 슈가맨을 찾아서 뭐 이런 걸 했을 거야. 고니시를 찾아서 아니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 슈가맨 안 죽었잖아. 근데 영화에서. 근데 왔더니 그 사람이 문화 충격 받았을 거 아니야.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 자결하지도 않고 끝까지 버텨 버러지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이런 느낌으로. 참 그쵸. 신기하다.
그 왜 승자의 자비심에 기다리려고 하지? 가 되는 거죠. 할복이 있는데. 혹은 메조키스트인가가 되는 거죠. 좋아? 이게 되는 거예요. 변태. 그래서 할복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잡힌 장수들은 특별히 능욕당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명예라고 이제 어쨌든 또. 이런 걸 보면 일본은 할복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터부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일본이 옛날에 보면은 일본이 자살이라는 단어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보통 자사 이런 식으로 말을 썼는데 굳이 뭐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 죽으면은 자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스스로 그냥 죽는다. 굉장히 건조한 표현. 네, 그냥 건조하게 그랬는데 일본에서 자살 문화 이렇게 자살 터부하는 문화가 생긴 게 좀 근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이런 할복 문화가 되게 지근거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일본이 이제 군정 통치를 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 외국에서 이제 통치를 하러 왔던 애들이 막 할복을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근대 문화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자살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지가 됐다가 다시 현대 문화로 넘어오면서 현대는 또 개인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풀어지는 쪽으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살자까지를 자살자 정도는 뭐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불명예를 주는 거는 좀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 중간에 잠깐 그렇게 되는 거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메이지 유신 때 그 법을 만드실 때 초빙돼서 오신 프랑스 분이 계시는데 보아소나더라고. 네. 그분이 와서 약간 그분이 쫙 했다고. 신기했던 거지. 되게 자기 기독교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딱히 없고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할복 이런 뭐만 문화가 하면 자꾸 있으니까. 배를 갈라. 그러니.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어떻게 금지를 시켜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본 군국주의 때는 일본 군국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국가의 죄 짓는 거야. 너라고 하는 국가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네가 훔쳐갔어. 약간 그렇죠. 이런 논리, 이런 폭력적인 논리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이제 그치. 어디에다 이제 무게를 실어주느냐인데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공동체의 가치가 있고 개인의 권리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 두 가지를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저글링하면서 그죠? 가는 건데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자살에 대한 관념 같은 경우는 한쪽 손만 그냥 딱 들어주고 끝낸 거죠.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치.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지. 자, 고니시의 처형은 고니시한테는 안 됐지만 네. 어떻게 보면 흥미롭긴 해요. 이 두 세계의 충돌이. 네. 근데 같은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충돌이 일어난 예가 있어요. 바로 임진왜란 때예요. 일본은 원래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할복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이잖아요. 네. 영지를 침탈당해서 지면 갈 곳이 없어요. 그 영주는 고니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일본은 이런저런 국가들로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는데 네. 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국경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어전에서 실패한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끝내야 돼. 여기서 할복 문화가 나온 건데 휘하 사무라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가 영지를 잃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사무라이가 주군을 잃으면 갈 데는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을 쳐주고 자기도 따라 죽는 거죠. 도망가면 그냥 낭인인 거고 그냥. 도망가면 낭인인데 낭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건달이지 건달. 주군이 건달 없는 되는 거야. 사무라이라니. 그런데 임진왜란 때 패해서 할복한 왜군 장수는 거의 없습니다. 왜? 돌아갈 영지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 싸웠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복이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할복의 실용성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할복을 하려고 했던 장수는 있어요. 이순신한테 해전에서 완전히 털리고 바다에 동동 떠서 외딴 무임섬에 간신히 부하 몇 명과 함께 표류했던 장수가 있습니다. 와키자카 야수하루라고요. 이 사람이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번 창, 7개의 커다란 창 중에 하나였어요. 7개의 자기 굉장히 가신 중에 한 명이네요.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7번 창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이스 중에 하나죠. 선발 투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위에 있는 히데요시 볼넷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순신의 대포에 맞아서 충무공 장군님의 대포에 맞아서 잃은 함선들은 자기 죽은 거잖아. 지금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지었어.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 외딴 섬에서 할복하려고 칼을 촥 뽑았더니 부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다 실업자 되는 거야. 그거보다 따라 죽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 죽어야 될 그치, 거. 따라 죽어야 되잖아. 앞에 방어막이 있어야지. 제가 안 죽어야 아니, 나도. 혹은 죽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줘야지. 저의 죽음으로 저의 부하들을 모두 사면해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죽든가. 앞에서 하고 죽든가 그렇게. 이놈이 갑자기 여기서 죽으면 잠깐만요가 되지. 그래서 TPO가 안 맞아. 와키자카는 할복하려고 그러고 부하 한 명은
와서 막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슬프게도 와키 작가는 그 부하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제압을 당했는데 너무 시리에 빠지셔서 그런가? 시리에 빠졌죠. 근데 이 부하들이 자기 주군을 살려야 되니까 강제로 뭘 먹였는데 뭘 먹였냐면 그 섬에 아무것도 없는 돌섬인데 떠밀려온 해초는 미역 줄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의 김이 그토록 이거를 입에 넣어서 주군을 살린 거야 억지로. 그래서 나중에 구조가 됐는데 칼륨 섭취 과다로 힘들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사무라이들의 판단은 옳았어요. 와키 작가를 제압해서 만류했기 때문에 일본까지 돌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장도 잃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자기 주군이 직장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사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사무라이니 영준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관료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패배한다는 것은 왕과 국가에 누를 끼치는 거죠. 지금껏 받은 녹봉도 배신한 거고. 그리고 중앙집권 사회인 조선에서 장수의 부하는 자기 사유물이 아니라 백성들이죠. 전부 백성, 다 왕의 국민이에요, 백성이죠. 국민. 전투에 졌다는 거 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아깝게 희생시킨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마지막 염치라는 것 때문에 자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자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립이 있죠. 신립하면 탕금대 전투에서 네. 또 소서행장 또 났습니다. 고니시한테 패배한 후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20명이 넘는 왜군을 혼자 칼로 뱁니다. 베고 절벽에 뛰어내리죠. 나름대로 이제 패배의 죄를 갚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결하면 장수의 자결하면 생각나는 건 일본의 할복이지만 정작 자결은 조선 장수들이 많이 했다. 지고 나면 이거는 할복이라고 하는 의식 구조, 할복이 생긴 이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제 문화 네. 이거를 섞으면 이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건 단순한 거예요. 자결은 방법은 지칭하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의 그 구조, 네. 그러니까 명예를 지켜라는데 할복은 형식이 있잖아.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렇다니까. 그렇죠. 맞아. 창자가 꺼내지는데. 자결은 방법은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일단 여기서 빨리 끝내라 이거거든. 없어져 그냥 이건데. 한국인다워 그런 그잖아. 그러면서 또 일본인답고. 그렇네요. 한국인들이 사실 그런 거 됐고 일단 빨리빨리 결과만 내와. 빨리빨리 빨리 자진해. 너가 세상에 사라졌다는 것만 내와. 이거니까. 일본인들 그 모양새가 이게 또 참 그때 한일 여기서도 그런 종특이 나오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칼로 우리나라 장수들이 옛날에 자결을 할 때는 목을 그었어요. 보통. 네. 목을 그었는데 굳이 배를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식미가 좀 있는 거지. 더 비장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마치 다도처럼 순서와 자세가 규정된. 그 짜세가 나오잖아요. 그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칼날을 세게 벼려서. 자세는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은 쓸데없다 인 거고. 근데 일본은 죽으면 끝인데. 그치.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형식이 좀 더 중요했던 거고. 관심 없다 이제. 뭐 하든 그러시든 말든 뭐 뛰어내리든 뭐 하든 관심 없다.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요 아니에요 정도죠. 결과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됐냐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죽었어 됐어 이거잖아. 가스 아니야. 라면 물 끓기 전에 어쨌든 결정해 뭐 이런 거지. 동아시아에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은 칭송받았어요. 그죠. 가까운 예를 들자면 대한제국 시절에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됐으니 돌아가신 분이 있죠. 최익현이라고. 자, 일본에 맞서서 의병을 조직을 하셨는데 실패하고 대마도에 끌려가서 감금됐는데 외놈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 이러고 곡기를 끊고 버티다 숨을 거뒀죠. 네.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를 먼저 멸망시키겠다. 굉장히 명예로운 그 명예사인 거죠. 실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국권이 넘어가고 나면 사대부들이 많이들 자결을 하셨죠. 그 당시에 그랬죠. 그리고 우리 동아일보 이야기했을 때 저번에 우리나라 언론 네. 진보 언론 역사 이야기할 때 이분 송진우 네. 성리학자 기사면의 제자이신 송진우 이분도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죠. 결국 자결은 안 하게 되고 동아일보 초대 편집장이 되셨죠. 아깝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가까운 실존 인물입니다. 대표님 살짝 우리 조심하는 걸로. 네. 나라가 망하거나 전투에서 질 때 이런 일은 내내 벌어졌어요. 네. 동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나 또 사실 또 이런 건. 그러면은 동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서양은 기독교 이후는 근대 계몽주의지만 이전 시대에 어땠는가? 요 얘기는 서양 철학들이 더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차원에서 자살을 접근할 때 왜 서양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냐면 동아시아에서 철학은 정치 철학이에요. 사회학이죠. 그래서 막 자살자가 속출해.
그러면은 자살이라는 행위는 대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일단 왕이 욕을 먹어요.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나라님이 지금 대체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나오냐? 그럼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거냐? 이쪽으로 자꾸 빠져요. 동아시아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자살이란 무엇일까? 약간 이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뭐니 해도 플라톤이죠.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이데아에 주석을 단 역사다라고 하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자살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난제인가 이거를 또 증명한 분이 플라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소크라테스 때문이야. 자기 사부 때문이라고. 자,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잖아. 네. 이때 제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돈 많아, 빽 있어. 주로 이제 아버지 잘 만난 청년들이 소크라테스를 졸졸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탈출 루트 비용까지 다 마련해 놨어. 그 제자들이 간수들까지 다 구워서 할만 놓았어. 간수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 간수는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형님 이러면서 막 좀 이렇게 구실구실 대고 그런 거 얼마나 아니라도 좋았겠어요. 돈이면 뭐 그지? 한몫 잡는 건데 뭐. 돈은 당연히 다 한몫 잡는 건데. 기름칠 뭐. 해놨지. 그런데 거부하고 독배를 마셨잖아. 네. 물론 아테네 시민으로 죽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어쨌든 도시국가 시대에 조국의 시민으로 죽는다. 뭐 당대에 중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곤조기도 했잖아. 이거 사실 곤조 부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자 중에 하나인 크리톤. 살 방법이 있는데 죽음을 선택한다는 걸 자기는 스승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도 설득이 안 되니까 스승님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돈도 많고 지중해 일대에 인맥도 있는데 스승님이 죽으면 스승이 죽게 내버려둔 제자가 돼서 내 평판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제자 생각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근데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제자들한테는 사실 폭탄이 터진 거예요. 왜냐 존경하는 스승은 사실은 뭐 처형을 당한 거지만 사실 이거 자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스승이 자살해버리면 자살이란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철학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네. 특히 플라톤은 철학에 몸을 담갔으니. 결과적으로 플라톤은 왔다리 갔다리를 했어요. 파이돈에선 이렇게 씁니다. 육신에 갇힌 자기 자신을 이데아의 세계에 풀어주는 행위. 그럴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가장 손쉬운 결론이긴 하죠. 네. 그런데 율법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서는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 확실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땜빵했습니다. 일단은 자살은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자살자는 묘비도 없이 묻혀야 한다고 분명히 부정적 입장을 나중에는 결론을 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또 스승님이 있으니까. 그렇지. 스승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도시국가 사회도 두사부일체야. 스승을 까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예외가 뭐냐. 첫 번째, 마음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경우. 이건 사실은 국가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 된다는 아니라 뜻이죠. 쓰레기이므로. 그치. 그치. 이것도 사회적 비용 얘기예요. 4885. 네.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개인적인 불행 때문에 도저히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자, 요거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너무 괴롭다든지 이거 인정해 준 거예요. 즉 이거는 샤이니 종현 씨도 해당되죠? 네. 심적인 고통도 고통이니까. 세 번째, 누가 봐도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경우.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인간의 삶의 그 행복도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뭐 아까 우리 수많은 얘기했던 사대부들. 네, 뭐 그런 모든 경우나,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가 없다라고 하는 명예를 나는 잃었다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도 피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개인적인 불행에 넣어준 거죠. 이때 그리스 시대의 시민이란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종교 시대 이전에 명예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그다음에 마지막 법적의 판결에 의한 자살인 경우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승을 이거를 넣으려고 사실 이거를 혹시 넣으려고 이게 사실 핵심이죠. 근데 웃긴 게 자, 이 네 가지 경우 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살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시민들의 사실 자살이 그렇게 터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근데 강력하게 금지한 게 있어요. 노예의 자살은 금지했었어요. 서양에서. 그건 재산이니까. 재산이니까. 그치. 그지. 너무나도 근데 얼마나 이 편리합니까? 이거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그치. 사람 생각이 그렇지. 어. 음. 원래
하지 못할 일이란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지거나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자살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노예가 되는 이거든요. 노예가 돼서 그 고통이나 그 불명예를 견디느니. 우리 실제 사대부들도 그랬었잖아요. 정쟁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 집 가문이 망했을 때 노예가 되느니. 뭐 천민으로. 네. 그때는 다 그러니? 관노가 됐으니까. 죽고 마는 거지. 네. 그러면 사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자살이 안 된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못 박아놓고서 사실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해놓은 거에 불과해요. 말이 예외지 이 예외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딨어. 근데 나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 자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심심해서? 그러니까 심심해서 자살한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호기심에. 호기심에? 그치. 그 어떤 그 시절이라면 어떤 특정 이게 학파들이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무언가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자살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이 잘안 경우 들어가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옛날에 정사를 많이 했잖아요. 왜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 사랑 여기서 끝내요. 그런 경우 이 중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중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 함께 그러니까 순간을 영원히 박제하기 위해서. 연인이 함께 손목에 끈을 묶고 함께 강에 뛰어드는 그런 정사가 많았었잖아요. 일본에. 그쵸, 그거는 피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그러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다. 정사. 그 사람들 진짜 구원의 여지가 없네. 어떻게 해주려 그래도 안 돼. 구멍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아니 어쨌든 예외라고 해놓고 플라톤은 예외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일본 그때랑 플라톤 때랑 너무 오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플라톤이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근데 이게 광의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정사라는 것도 네. 정사라는 것도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요. 아니지, 타락하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불행한 거야. 개인적인 불행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식는 것도 불행이고 늙어가는 것도 불행인 거야. 그 불행을 견딜 수가 없어 자살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 굳이 따지면 또 그거는 그러네요. 그는 현실의 불행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불행 때문에 미리 죽는다. 근데 인간이란 건 그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죠. 알잖아. 이미 아까도 얘기했잖아. 일요일 자, 조심한데도 월요일을 산다고. 그러면 2번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네.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개인적인 불행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이 다시 없어져. 이거 재밌다. 배우셨어요? 이게 거꾸로 된 게 플라톤은 예외라고 했는데 예외에 구멍이 없어. 예외가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호기심 말고는 없는데 그게 과연 호기심의 경우가 뭐가 너무 있을까? 특수해서 그거는. 그러면은 플라톤은 사실은 자살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본인이 철학적으로 입장을 정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승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양반이 생존 의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 일단 거긴 예외로 둔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야 예외를 그냥 이렇게 그 논리만 계속 세우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이 정도의 구멍이 없는 경우라면 고의다? 고의지. 그리고 고의고 내 생각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왜 살아야 해라는 그 로고스일 수도 있고 뭐 네. 기본 원칙일 수도 있고 아주 그 철학의 그 아주 그 근본에 있는 그 뭐 생의 의지인지 DNA가 시키는 명령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해결 못한 거지. 해결 못한 거지. 무조건 살아야 한다면 어쨌든 보편 원칙이고 보편 원칙을 이때는 로고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편 원칙 왜 그 원칙이지? 거기를 이제 못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의학이나 과학이나 뭐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부에서 얘기했죠. 그냥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법리적으로 금지하고 공동체가 먼저야 라고 그치. 그냥 딱 해결해 버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 실제 학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간단히 해결했는데 이데아의 그 진리의 궁극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플라톤. 그러니까 오히려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때는 뭐 DNA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생의 원리를 뭐 그런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과학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또 머리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딱 거기까지 여기 더 이상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모르겠고 당시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다. 이걸 그치.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도를 다 나눠버린 거지. 그리고 이것만 해도 난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방금 그래봤자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했는데 막상 생각하면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생각보다 없어. 없어요. 그냥 다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도 결국은
나는 몰라란 얘기를 고급스럽게 한 걸까? 그지. 이런 얘기도 난 생각도 드는 거야. 아, 그리고 약간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스승님을 포함해서 스승님에 대한 애정도 좀 포함해서 인간에게 그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 어떤 그리고- 경우라는 게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 딱히 뭐가 없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했다라는 것처럼 인간에게 보여져요.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고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원래 음. 플라톤은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오히려 발을 빼죠. 스승이 그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이요. 애둘러 있겠다. 자살이 죄라고 한다면 근데 스승님을 포함한 이런 선택을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 생각에 면죄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뭘 먼저 목적은 원래 그랬겠지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딱히 그러니까 내가 왜 애둘러 얘기했다 그러냐면 딱히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딱 보면 이해되잖아, 솔직히. 우리 늘 좋아하는 거 이해되잖아. 너무 타락해 4885야. 이해되잖아. 너무 아파, 너무 죽을 것 같아. 이해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불명예스러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그런 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본인은 안 창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창피한 일이 근자에도 참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수많은 것들 그리고 법정의 판결이 자살인 경우 이건 뭐 예외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사실 이게 사실 맨 마지막에 살짝 깨림칙해요. 아, 끼워준 것 같아. 아니, 끼워줘야지 자기 스승님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 요게 요 마지막에 인정되면 5번도 나와야 돼. 아까 홍 작가가 호기심 뭐 이런 다 나와야 돼. 물음표 하나 딱 찍어놓고 호기심 막 그리고 별표 쳐놓고 기타 전부. 제3의 길 타이슨에게 욕하기 뭐 이런 거. 아니면 한자로 딱 한 글자 있잖아. 왜? 자, 키레네 학파로 한번 가볼까요? 왜 키레네 학파냐? 키레네 학파 창시자가 아리스토프인데 이 사람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근데 이 학파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 키레네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인데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프가.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로 유학 간 사람이에요. 아테네로.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된 사람인데 집안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자기 집 동네에 현수막 걸린 사람이네요. 그쵸. 그쵸. 아테네에 유학을 보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만들 정도면 당시에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성격도 낙천적이고 이 사람이 향락주의자예요. 인생 뻑적지근하게 놀다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체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을 긍정했어요. 이 사람 철학은 한마디로 욜로 철학이다. 이 학파는 자살을 긍정했어요.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야지. 사람 즐거우려고 근데 내가 사는데. 즐겁다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즐겁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최대한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즐겁지 않다면 안 즐거우면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고통 그럼 끊어야지. 이걸 우리가 왜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리고 견유학파도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창시했는데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로 유명하지만 원래 디오게네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은 안티스테네스 소크라테스 제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자살에 대해서 견유학파도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견유학파는 일체의 책임을 벗어던지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소박하게 사는데 그런 소박한 길거리나 동굴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이유도 그게 편하고 가볍고 덜 고통스러워서잖아요. 근데 유유히 방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음. 근데 방랑하면서 사는 삶인데 갑자기 삶에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고통이 찾아오면 삶이 감옥이 되잖아. 방랑을 못 하잖아. 그럼 수감돼 있는 상태를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키레네 학파와 견유 학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 쾌락주의라고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유명하지 이 않습니까? 사람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의 주된 농담의 소재가 되죠. 에피쿠로스. 아 그래요? 왜냐면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 게 있어? 좋은 철학이 있었고. 난 오늘부터 에피쿠로스야? 막 이러면서. 쾌락이지. 그쵸, 옛날에 도덕 교육 시간에 에피쿠로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 한 줄 두 줄로 그렇죠. 암기 외우니까. 목록으로 이걸 만드니까 그런 건데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란 이름이 어색한 분들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타락시아는 쾌락의 끝인 상태가 아니라 동요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쾌락주의의 역설 때문이에요. 이 학파는 쾌락주의 맞아요. 도덕적인 선악은 그냥 쾌락과 고통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욕망을 충족하는 게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망이 알아서 커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그 욕망은 좌절되죠. 네. 좌절돼요. 모든 욕망을 내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없어요. 좌절된 욕망은 고통이 되죠. 자, 쾌락주의는 쾌락을 늘리는 거기도 하지만 고통을 줄이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가 가능하려면 욕망의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너무 어렵다. 어렵지. 쾌락만 한 줄 알았더니 이런 거지. 실망이다. 트와이스를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그중에 한 명이 결혼했어. 미나랑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나가 좋아졌어. 나머지 사람들이 또 있어. 이거 사실 미나랑 결혼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사나가 좋아졌어. 어. 이거 굉장히 슬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본인은 고통스럽겠어. 청취자 여러분, 제가 아날람을 대표해서 트와이스 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아니 근데 이거 사과드리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어. 거지. 이게 얼마나 우리는 바라만 봐도 좋은 정도로 넘사벽인 사람인데 갑자기 그중에 아니 누군가는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나머지 8명이 있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내 눈에 그날 들어와 버렸어. 8명은 미망이 남아. 어떡할 거야. 물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면 음. 하렘을 늘리면 되죠. 그죠. 100명으로 부족하면 1000명의 여성을 하렘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술탄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 욕망의 크기가 조절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이에요. 아타락시아는. 이만하면 만족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 소박한 처지지만 그게 아타락시아란 말이에요. 사는 산이요 뭐 요 정도 되는 건가? 너무 그런 어렵다. 느낌도 있어요. 사는 산 무른 물 그런 느낌도 에피쿠로스 좀 악파에 실망이다. 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쾌락만 쫓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농담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농담을 키레네 학파로 하면 돼요. 그렇구나. 사실은 키레네가 더 가까워요. 에피쿠로스는 좀 더 사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깊게.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어쨌든 이러한 태도에 근간은 쾌락과 고통이 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살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뭐가요? 고등학교 때 또 역시 이 한두 줄로 지나가는 에피쿠로스 네. 학파를 갖고 애들이 상상하면서 쾌락이래 우하하 이러다가 근데 쾌락에 이 사람들이 보면 끝에 이런 얘기할까 우리가 이거 웃지 마세요. 아니 쾌락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면 아타락시아가 이거 뭐야 오르가즘 아니야? 사실 그런 식으로 난 그렇지. 상상됐어요. 그런 농담을 많이 아니, 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식으로 상상됐어, 맞아요. 나는. 오르가즘 엑스타시 아니야 왜 아타락시아야? 뭐 이러면서 그랬지. 잘못 쓴 거 아니야? 이상한데 뭐야 말이 이래 막 이랬지. 근데 그게 이런 뜻이었군. 랑고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린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지. 아타락시아 왠지 발음도 조금 묘한 것이 쫙 감기지 않아요? 그 X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타락시아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엑스타시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막 이랬었다. 괜히 그런 식으로 뭉게. 청소년들은 다 똑같아. 맞아, 그 나이엔. 맞아.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까지는 자살할 수 있다 그래 정도잖아요. 근데 자살은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파가 드디어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는데 네. 이제 이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서부터 시작된 시대죠.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서양 철학은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가 추구한 상태는 아타락시아가 아니에요. 아파테이아예요. 아파테이아는 파테이아예요. 파테이아는 영어로는 페이소스고요. 파토스죠. 파토스가 없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파토스는 정념, 욕망, 충동,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지. 이걸 파토스라고 하는데 왜 스토아 학파 하면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영화 초반에 영화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옛날 영화. 이거 진짜 옛날 영화거든요. 이것도. 벌써 옛날 네, 영화 벌써. 글래디에이터 영화 초반에 보면 황제 아주 늙고 현명한 황제가 나오죠. 네. 네. 이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뭐야 지아들이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황제 겸 철학자. 그러니까 이게 역시 아들한테 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가 왜 영화에서만. 네,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아들이 선생님 자식들이 더 무레배가 많다고 어른들이 왜 그러잖아요. 지아들은 쟤네 못 고리키고. 똑같은 지금 영화에서는. 영화입니다만.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그것 때문에 비판받아요. 이렇게 현명한 당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겸 황제인 네. 사람이 그래 자기 자식은 그렇게 판단을 못했던가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옛날에 대표님이 하셨던 그거네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셨네. 그렇지. 잘못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코모두스 시호님, 네. 코모두스 백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잘못 지은 정도가 아니라 농약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악마의 씨야. 네. 어떤 사람을 어떤 길로 이끈다는 게 이게 그럼요. 진짜 힘듭니다. 아까 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스토학파는 콤모두스 얘기하다가 스토학파는 보편적 이성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보편 이성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을 조금은 불완전한 것, 지저분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쟁취하는 게 아니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섹스하고 싶고 어떤 거를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거 질투하고 이런 거는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욕망들 파토스죠. 욕망을 향해서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 파토스는 본능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성, 나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동물로서 나한테 주어진 거지. 이 사고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와 통제되지 못하는 노예 상태가 구분돼요. 욕망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진짜 문명인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타락시아가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성공한 평정심의 상태라면 아파테이아는 욕망을 초월하는데 성공한 무욕의 상태예요. 욕망을 극복한다, 정복한다 이쪽에 좀 가까운 거죠. 그렇죠. 좀 불교적이지 않나요? 느낌이? 벗어 아예 그냥 이거를 초월해버린다. 극복한다.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 자살은 말이에요. 인간의 생애 충동, 생애 파토스는 동물로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이걸 이성적 존재로서 주어진 이성으로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자살은 스토아 학파에 이르면 아주 세련된 행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단계의 것을 정복해버린 거잖아. 예. 삶을 아주 살아간다는 게 이건 동물적인 행위니까 그렇지. 그 동물적인 행위를 다 정복해버린 가장 이성적인 행위가 자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학문적 가치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 명예를 위해 정치인이나 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 근엄하게 자살을 한다. 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와 멋있다였어요. 그래서 스토아적 자살의 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환되는 사람이 카토. 카토는 이제 카이사르가 일으킨 내전에서 패배했어요. 네. 자, 어쨌든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내전에서 패배했을 때 배를 갈라 죽었어요. 일찍 여기서 죽었어요. 또 할복을 하셨다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배를 가르는 게 공연한 고통이죠. 네. 근데 자살이 어느 정도 세련된 의식적인 행위가 되는 문화에서는 자살하는 과정에 고통을 추가하는 게 있을 수도 있나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지. 일본 할복처럼. 아니 당연히 있지. 난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겨내야지 그치. 최고잖아. 아. 그럼 거기에 그치. 고통이 극한의 고통이 추가된다면 예를 들어 왜 그 이제 순교인데 네. 순교했어요. 하느님을 위해 순교했는데 순교해서 이단의 그 사탄의 무리에게 잡혀서 죽었다 칩시다. 네. 근데 깔끔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으면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본능적으로 등급이 좀 나뉠 것 같지 않아요? 고문받다. 그치, 끔찍하게 그치. 그거를 견뎌내고 죽은 사람과 뭐 독립 단칼에 목이 쳐진 사람은 독립군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끝까지 고문을 이기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과 깔끔하게 굉장히 적장이 무슨 저기 뭐야 총독부 사령관이 되게 쏘는 그런 총에 사람이야. 맞았다든지. 땅 한 방 빵 약간 왠지 훈장을 드릴 때 약간 조금 더 마음이 좀 쓰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통을 추가하기 위해서라도 목에 긋는 것보단 배를 긋거나 불에 타거나. 그래서 카토는 죽고 나서 스타가 됐어요. 그치.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던 때라.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고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네카의 예도 있습니다. 세네카가 그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스승이었어요.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였는데 그 네로는 황제 되고 나니까 망난이 됐잖아. 네. 이럴 때 항상 스승이 입 바른 소리 하죠. 근데 죽여야겠는 거야. 아무리 스승이라도. 내가 망나니 짓 듣기 싫어서. 내가 로마도 불태우고 싶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스승이니까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자살을 명령했다지만 사실은 의연하게 돌아가실 기회를 권고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대로 세네카는- 가다가 내가 당신을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왕 돌아가시게 할 거 명예를 남겨드리자의 배려에 가까운 거예요. 날 두고 가시나 먼저 가시나 이런 건가? 그래서 세네카는 의연하게 자결을 했어요. 사람이 자결할 때 의연하게 자결을 하면 실제로 죽고 난 다음에 박수 받았어요. 어쨌든 명예와 의연함과 뭐 기타 여러 가지 뭐가 추가되면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는 것만 같다. 이건 결국 동서양이 네. 그 표현의 방법은 달라도 사람 맥락이 같아. 역시 내구조가 비슷해. 그치. 그래서 이게 자살이 멋지다라고 하는 관념이 딱히 없는 문화에서 자결을 할 때는 그냥 확 하잖아. 근데 그런 관념이 있는 문화에서는 항상 의식적이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내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 네.
이런 굉장히 그 아동학대적인 그런 책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도 견딜 수 있겠니? 그지 그거 시험에 들게 할.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근데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멋있게 보이긴 해요.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멋있게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극한의 고통이 추가됐잖아. 고통이 1과 100의 사이에서 어딘가에 추가돼 있으면 내 마음속에 위계가 생겨. 레벨 100, 레벨 10, 레벨 99. 이게 왜 의식이냐면 혼자 있는 데서 절대 안 죽습니다. 스토아 시대에는. 왜냐하면 자기의 의연한 모습을 목격하고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손님 맞이해야죠. 그 앞에서 자살 과정을 보여줘야 돼서 당연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정이 세련돼지고 근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그 긴 세례명이 좌절된 이후에 천수를 누린 순교 안 하신 분 성인을 내가 이름을 했지 않습니까? 김수환무 그렇죠. 거북이와 두루미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에 금박 십자가 황금 거북이 이런 거 들고 사신 분. 골든 크로스 터트리다 너는 말하면서 저는 왜 이런 드립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런 스토아적 영향. 그런데 자 우리는 자살을 긍정하거나 멋지다고 하면 사회가 큰일 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런 무조건적인 관념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살을 긍정하는 학파의 사상이 지배적인 관념이었던 시대에 얘가 실제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았고요. 로마는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란 말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아예 황제 중에 한 명은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황제는 심지어 정치를 잘해서 정말 현실의 삶, 로마인들의 민생을 잘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이렇게 긍정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그 국가의 발전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는 스토아와 로마 제국의 예를 들면은 의문이에요. 저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세례 받을 때 네. 바로 그런 걸 보면서 들었던 해답을 요즘 언어로 얘기하자면 빠른 포기가 답이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포기가 답이어서 포기하고 잊고 살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는 스토아적 의식을 거칠 수도 있죠. 그렇죠. 겉멋을 부릴 수도 있고 요 정도 결과 현실의 차원에서는 요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 배를 가르기 싫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 제가 타이슨에게 욕하기라는 제3의 길을 왜 생각했냐면 네. 이거 또 한 번 똑같은 얘기인데 소환되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트루 로맨스에 네. 그 중간에 그 크리스찬 슬레이트 아버지가 마피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들 어디냐? 근데 분명히 아들 있는 곳을 불기하게 이놈들이 고문하겠지 싶으니까 마피아를 도발한단 말이에요. 빨리 죽으려고. 빨리 죽어. 그래서 마피아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총을 댕겨버려. 그래서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자살이야. 그렇죠. 자살이잖아.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말한 타이슨처럼 죽기라는 그 타이슨에게 맞아 죽기. 그 방법이거든요. 마피아에게 총 맞아 죽기인데 사실은 마피아에게 괴롭힘 당하기 싫으니 좀 더 빨리 죽겠어라는 걸 선택한 거라는 거지. 인간은 사실 수많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낸단 말이지. 그때 사실 그 영화 속의 인물이 자살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이 평소에 있었을까요? 그 본능적으로 그치? 위기의 순간에 이게 답이다라고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거잖아. 이게 더 낫다. 내 자식이 어제 이 비극은 벌어질 건데 끔찍하게 마피아에게 고문을 당하기보단 깔끔하게 헤드샷 한 방으로 가셨다. 굉장히 윤리적인 죽음, 안전한 죽음, 깨끗한 죽음일 수 있었겠다. 누군가에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더는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방법 혹은 죽는 행위, 죽음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네.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걸 갖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뭐가 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스토아 얘기, 뭐 그리스 철학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쭉 사례를 들어가면서 2부에 했던 게 왜냐면 시대와 시대 분위기, 그 다음에 자기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데 뭐는 틀리고 뭐는 답이다,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힘들다라는 것이. 왜냐면 내가 아까 빠른 폭의 답이다라고 왜 얘기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자살이 유행해도 난 안 될까 하면서 빠른 포기가 답인 분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또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지. 자살이 아무리 유행이어도 어차피 99.9999%는 안 죽고 싶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자살 폭탄 테러 같은 이슬람권의 네. 중동에 이렇게 종교가 잘못 기능하면 그거는 좀 이제 그 악영향을 정말로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게다가 뭐 죽는 순간 자살 폭탄 테러 하러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까지 물론 진짜 아니, 와 신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죽는다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거지. 네.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거 있지.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그 조끼를 벗어 던질까봐 감시하는 그것도 네. 있잖아. 벗을 중간에 때 헤드샷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저격수가. 중간에 그걸 못 해가지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제발 그런 거 시키는 사람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신박한 드립이 생각났어. 뭐예요? 그 방금 그거 시킨 놈들이 죽었으면 네. 좋겠어. 그 사람이 그 천국 갈 때쯤에는 처녀가 앵꼬 났다.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처녀가 무한 생산도 아니고 다 벌받게 돼 있다. 다 벌받게 돼 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럼 이미 처녀들은 먼저 간 사람들 끝났다. 한 달 동안 대표님 드립에 이 못된 성분이 숙성됐다. 자, 대표님의 드립은 본 방송에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조금씩 털어냈어야 되는데 못 털어서 응축됐다. 그러니까. 내가 벌 받는다 이 얘기한 거지 내가 네. 지금. 너에겐 없다. 그래, 뭐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버리겠네요. 그럼 그게. 버리지. 그렇게 천국까지 7명이 아니라 아까 70명? 72명. 그러니까 20명씩 이렇게 되면은 그게 순번이 안 맞아. 나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천국까지 가서도 아니 이미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와서도 처녀가 그렇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그 72명의 미녀 중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닌 여성이 한 번 아니, 나왔다.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질 거야? 그 반품하러 갈 거야? 72명은 혹시 허의 그런 사이버 그녀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되는 게 무슨 알라신이 아니 사이버 그녀라면은 민들레 홀씨 이거 불어가지고 여자 처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러 갈 거냐고 환불하러 반품하러. 따지겠지. 생각만 해도 배교라는 게 그래서 태어나는 배교. 자, 우리 다시 처음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기사로 돌아가면 자살은 나쁘다, 아주 나쁘다, 나쁘다란 말을 여러 번 하고 마지막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나쁘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고찰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수사로만 썼어야 한다. 나쁘다는 말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엔딩을 했어야지. 그리고 대표님, 우리 자살이래. 우리 방송은 자살을 결코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 아니야. 지금 결론은 인문학이지 뭐. 우리 인문학 방송이잖아. 탈모 방송 아니에요? 나 정말 탈모로 자살할 수 있나? 어때요? 근데 이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그 미적인 가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예를 들어 강동원이야 내가. 근데 내가 탈모가 생기면 약간 이게 이런 겁니다. 우울감이 밀려. 내가 나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치. 근데 탈모의 자살은 드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겪어보니 탈모가 완전히 머리가 벗겨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급속하진 않아요. 내가 나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분노하고 근데 그 모든 고통이 예를 들어서 탈모인 걸 내가 발견해서 결국 완전히 반짝반짝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한 6년이 걸린다고 쳐요. 근데 그 6년 동안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됐던 고통과 상실감 있잖아요. 하룻밤새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한 일주일 정도에 압축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전 자살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야. 난 홍작은 인간의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니까. 인간은 오지 않은 공포에 대한 그거를 미리 계산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탈모 초기 2, 3년 동안은 아니겠지 한다고. 그 아니겠지 하면서 그 초창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개그 코드화가 돼서 그렇지 이게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 어떤 미적 관념에서. 왜냐면 참을 수 없을 수 있죠. 내가 알기로 패션계에서 탈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살쪄서 나이 들어서 그래서 자살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흔해요. 있으니까. 의외로. 나는 탈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빠를수록 그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 다른 얘기지만 무미랑 전기라고 측정무에 대해서 판빙빙이 이렇게 주연을 한 그 중국 사극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원래 그 측정무가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잖아요. 뭐 절에도 들어갔다가 어쨌다가 많잖아요. 일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절에 들어갔을 때 보면 머리를 다 밀거든요. 그 판빙빙 배우가
진짜 머리 밀어요? 민 걸 수도 있고 그 가발, 가발? 그걸 수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되게 실제 같아요. 그 음. 사진을 보면은 그냥 그래도 미인이야. 진짜 아름다워. 야, 그 진짜 힘든데. 머리카락이 없어도 음. 아름다워. 그 중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옛날에 음. 이런 자살. 옛날에는 고대 중국의 형벌은 굉장히 잔혹해가지고 그 형벌을 당하느니 미리 죽겠다라고 하는 자살도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자살이죠. 그리고 보통 궁형. 그렇죠. 궁형이 판결되면 궁형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궁형을 일단 받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여기서 궁형은 고자가 되는 거. 그렇죠. 네. 궁형 거세형이죠. 네. 남자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자신의 그 고환값으로 황제한테 물면 인정하고 봐줘요. 고환도 재산으로 받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재산이 없어요. 거의 이거는 뭐 집 한 채 값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강남 빌딩 몇 채. 그런 거예요. 재벌의 전 재산 거의 이 정도거든요.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사기를 쓰신. 이 사람 지식인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죽는 게 두려워서 궁형 저런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고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남성으로서 것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거는 인간 미만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평판이 중요한 사회죠. 그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던 시대예요. 그죠. 살아있는 게 고통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마천은 그 꼴을 당하느니 사마천이 그 무제한테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야, 저 새끼 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사기를 완성하라였어요. 이걸로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건 너무나 죽음보다 큰 고통인데 그럼 불효를 하는 게 되잖아요. 자살하면. 그래서 궁형을 결국 당하고 말죠. 인간은 복잡해. 네. 그리고 사기를 이 사람도 탁월한 분장가이고 본인이 어떤 분장력의 천재고 지식인인데 사기를 자기 때에 완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집안의 가업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것이. 그러면 이걸 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살았는데 나중에 한무제가 야 사마천 걔 자른 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 것 같다. 다시 붙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난 반성도 할 줄 알고 말이야. 그게 바로 황제의 묘미죠. 내가 황제직의 묘미지. 황제 좋다. 천자는 그런 것이에요. 그 황제가 내가 좀 심했어 하면 다시 남성이 되나? 사마천이? 하늘의 아들이지만 붙여줄 순 없다. 그래서 황제 폐하께서 후회를 하신답니다. 이 얘기 듣고 사마천의 반응은 감읍해야지. 성은이 망각하면 해야지. 환감해야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궁형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살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사약 같은 거였어요. 그렇구만. 소셜에서 죽이는 거군요. 아니 알아서 대부분 그걸 받기 전에 자살하니까. 알아서 자살하라는 시그널. 자살하라는 시그널인 거지. 그냥. 못 받으셨네. 근데 실제로 받는 분이 생겼습니다가 된 거지. 뭐라고? 이렇게 깜짝. 근데 고대 중국의 오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어? 걔 뭐야 귀 없어? 오형이라고 하면 묵형. 얼굴에 문신 쓰는 거죠. 네. 너는 이마에 문신 새기는 거 너는 범죄자 나는 범죄자입니다. 이거는 평판을 삭제하는 거죠. 노비한테도 많이 했고 옛날 음란서생에서도 그렇죠. 나왔죠. 평판을 삭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형. 코를 베는 거야. 이것도 평판을 삭제함과 동시에 굉장히 사람의 외모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그러니까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범죄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평판과 관련된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일단 인덱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월형.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걷죠 그러면. 그럼 못 걷는 거죠. 그 비슷한 걸로 이제 그 빈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무릎의 관절을 파괴해서 안전뱅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벽. 그 다음에 이제 또 궁형도 있고 그 다음에 대벽. 대벽은 사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의 유전자가 굉장히 기나길게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전자요? 못된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남 괴롭히고 싶은 못된 유전자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온 것 같아. 봐봐요. 이런 형벌들을 당하느니 나 죽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오형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래 깔끔하고 푼이 있게 나 존엄사 할랜다 하고 만찬을 차려 먹고 아예 그냥 자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나라로 가면 이 O형이 굉장히 순화돼요. 점점 순화되죠. 점점 그렇지, 순화되죠. 문명 국가가 그렇죠. 될수록. 중국 문명도 계속 발전하니까 네. 해겔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멈춰 있다니. 당나라 시대가 되면은 이 O형이 뭐 태형, 자형 이런 거야. 태형은 좀 막기, 장형은 좀 빡시게 막기 이런 거야. 유배가기, 갇혀있기, 강제노동하기, 그다음 나중에 사형. 그리고 송나라 때로 오면 사형도 인도적이야. 그래서 판관 포청천에 보면 깔끔하게 참수형으로 다 그렇죠. 작두로. 그렇지. 작도로 하려 그러지. 어디 광장에 끌고 나가서 막 이런 거 안 하려 그러잖아. 안 죽겠다 안 하고 어느 작두로 죽겠냐로 싸우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하잖아. 즉참이자 즉참. 그리고 우리 판관 포청천 보면 그 잔혹한 고문 장면 기억 안 나죠? 다 증거와 수사 위주죠. 고문을 그렇죠. 해서 자백을 짜내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그 되게 재밌는 게. 판관이잖아요. 그치. 그 재밌는 게 송나라 때가 되잖아요. 그럼 유죄를 받아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줄어요, 점점.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줄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형의 그 잔악함이 줄어들수록. 하니까 사실 강제노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살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빠지는 것도 좀 네. 그렇고. 그건 그렇지. 봐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살고 싶어한다. 그러니 자살은 안 좋다. 인간의 어떤 그런 원래 그것을 거스르는 행위다. 인간은 요게 사실 생의지가 있으니. 아니, 보편적인 여기는- 논리잖아 네. 사실. 여기는 그 형벌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개입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요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그럼 자살하라는 얘기냐로 이 건너뛰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너 자살하지 말란 얘기냐? 어. 자살 다 나쁘냐? 방금 요런 얘기를 하면은 거봐 결국 사람은 살고 싶다는 얘기네 또 이렇게 또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않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신 꼴이 아닌가요? 이런 식의. 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자살률이 높고 자살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일가족이 함께 자살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나쁜다 자살했네 나쁘다 왜 주변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살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선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는지 고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그게 정말 나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워한다는 그리고 것도 이제 아니고.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욱하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나는 겨우 이런 문제로 나는 결코 자살 안 할 것 같거든.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뭐야 나약한 거야? 또라이야? 이러는데 근데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요. 똑같은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그잖아. 앉아서 8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애가 팔굽혀펴기 10개를 못해. 팔굽혀펴기 10개가 정말 고통과 지옥 같은 순간인데 팔굽혀펴기 100개는 할 수 있는데 1시간 앉아있는 게 곤욕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독서실에 그럼요. 앉아가지고. 저의 동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문제, 나한테 사소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게 그 손톱에 살짝 박힌 가시 같지만 그 사람은 심장에 박힌 대못일 수 그럼.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의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복잡 다단한 이유, 잘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많고 나보다 나약하고 한심해서 글쎄 그것도 아니거니와 그런 비슷한 게 이제 나약하면 안 어른들이 되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산업화 세대의 어른들이 요새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학교 다니면서 왕따나 뭐 이런 문제로 자살하는 애들을 보면서 왜 짱돌 그 얘기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산업화 세대 할 때 홍 작가님 얘기하셨던 거 있죠. 그 책에서 인용된 할아버님들이 자살한 새 모녀한테 여자가 왜 죽냐고 몸이라도 팔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 남의 삶을 되게 단편화하고 단순화해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잘 모르겠는 거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다물어야죠. 입을 다물고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을 때도 조용히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항상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잘했네 나빴네 누가 좋은 편이네 항상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철학자들이 항상 그 주문하는 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보, 판단 정지, 판단 유보라고 하는 태도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그런 사정이 있겠지라고 해서 놓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전 약간 일본식 표현이지만 풍조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풍조? 왜냐면 웃기거든 그 말을 쓰면. 풍조. 왜냐면 이렇게 자살 하면은- 풍조를 조장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애초에 계기가 뭐냐면 제가 생각한 이거였어요. 굳이 살아서
천수를 누려야만 한다라는 풍조가 횡행한다. 맞아. 이 세계에. 그래서 그 풍조 안에서 굳이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씹는 풍조가 또 횡행하고 있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말이 재밌어지면서 굉장히 뭔가 그 모순이 기괴하게 느껴져, 나에게. 만수 무광병 횡행. 그런 거지. 이런 풍조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 난 사실 웃기거든, 그게. 안 죽고 오래 살려 해. 뭐야, 이거. 모르면 그냥, 이렇게 막, 우리 몇 시간을 좀 떠들었는데, 몇 시간을 파고들어도 사실 답 안 나오는 문제인데, 네. 이렇게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난 이러다 보니까. 왜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이냐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있어. 이게 기자는 기사만 말하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기자가 기사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신문의 지면이 많다 보니까 인간은 칼럼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견을 내야 돼. 그렇죠. 지면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지면이 많아져야 광고를 더 많이 실을 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을 낸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겠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내 직업은 말하는 직업이야. 뭐라도 말해야겠다. 뭐라도 아무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렇다. 뭐라도 말을 하고 아무 말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지금 나도 몰라. 이거 무슨 말이야. 오르가즘 엑스타시야. I don't know. 막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근데 이제 자기 칼럼을 통해서 할 말이 없거나 잘 모를 때는 질문을 제시하면 돼요. 우리 독자와 저자가 작가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것, 그 질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작가님, 한국의 교육 체계가 그거를 말이죠. 지는 기분으로 만들어줘요. 답을 내줘야 돼. 지는 것 같아 진짜로. 맞아. 알잖아, 뭔지 알잖아. 맞아. 한국의 교육 체계를 받으신 분들은 질문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세련된 게 아니라 지는 것 같아. 내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어 얘들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은 거지. 내가 그럼. 정답 제시해 줄게. 요거 보면 돼. 그러니까 그 기분과 싸워내고 내 직업은 또 뭔가 의견은 내야 되겠고 깨지기는 싫고 월급은 타야겠고 하는 순간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사실 그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통념. 통념은 간단해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통념을 사수하기 위해서 앞에 서든 뒤에 숨든 아주 간단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통념이란 것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통념이란 이유만으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원래부터 마땅히 틀린 것은 생각보다 드물다. 혹시 이걸 들으는 기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사회부나 이쪽에 연예부 이런 칼럼을 쓰시는 이런 자살 보도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있고 거의 비슷한 지침이 있어요. 사실 지침대로만 쓴다면 본인들이 우려하는 베르테르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죽음도 무례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칼럼이 자꾸 돼야 되고 이거를 자꾸 반짝반짝하게 내 것만 더 튀게 보여야 돼. 그렇게 자꾸 자극적으로 써야지 이제 클릭수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남에 관해가지고 장사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급기야는 이미 고인인데 혼내고 있어요. 고인을 혼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되게 기분이 나쁘던 그거야.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이 뭔 잘못했다는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남아서 예를 들어 부모에게 죄를 졌다? 아 그거야. 남아있는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마음에 대못 박았다 이 얘기잖아. 그건 부모 기분인 거고.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갔던 그분의 고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 고통 그렇게 가족을 예를 들어 종현 씨 얘기를 해봅시다. 엄마 누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 고민은 안 했겠어? 그러니까 그 고민까지 생애 본능에 자기 평생에 엄마 누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 고민들을 억누르고까지 자살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먹었지? 이게 얼마나 무리하고 못돼 먹었어. 통념과 풍조에 정말 악감정 생기더라고요. 사실 인간은 긴장하지 않으면 남한테 무례하기 정말 쉽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실수는 사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데 누구나 칼럼의 지면을 갖고 있진 않죠. 누구나 그리고 그렇지 그 조합이 지금 만난 결과인 거죠.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냐. 질문. 도대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많은 그 글 쓰는 걸 업으로 갖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인 것 같다. 이야기해 보자라는 말로 하는 거를 그 끝을 매조질하는 거를 의외로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는 것 같아. 진짜로. 그 왜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자 어쨌든
그리 주제는 아니고요. 네. 예,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면 행위고 현상이면 현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귀방송답게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귀방송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게 주제가 좀 무겁긴 무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즐겁게 방송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 샤이니 종현치가 됐든 뭐 자살 저희의 자체가 됐든 행동이 또 경박해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맞아. 그게 되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간단하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지 이런 것 중에서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자살을 한 번 생각해본 사람의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아, 잘 상상이 안 가네. 진짜 있대. 저도 자, 봐봐. 저도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란 건 결심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는 그거잖아. 자살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도 안 해봤다는 거야. 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혹시 저도 그렇고 생각해본 적 당연히 있거든요. 그치. 뭐 어릴 때 치기가 될 수도 있고 힘들었을 때일 수도 있고 근데 혹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다른 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 자살 예방 전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자살 예방 한라인이 있고요. 이게 1577-0199고요. 희망의 전화는 129이고요. 생명의 전화는 1588-9191 그리고 청소년 전화도 있어요. 1388이고요. 여긴 또 24시간 동안 하고요. 그리고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라고 1599-3079라는 번호도 있거든요.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 도움을 좀 하고 싶다. 전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 내가 뭐 굳이 나 그만할 건데 내가 이런 전화해서 뭐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지. 되든 안 되든 어디라도 한번 전화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또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보다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면 더 좋은 것이듯 이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할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줄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세상의 자원을 한 번 더 써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금 냈잖아요. 세금 한번 그럼. 쓰고 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왜냐면 이게 어떤 결정이 너무 확고하신 분에게는 아마 사실 그런 전화의 네이밍 자체도 염증이 나긴 해요. 생명이 뭐 무슨 솔직히 그래. 근데 그냥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알아주시고면 된다.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전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자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물귀처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지 네. 당신한테 말할 사람들이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그냥 딱 이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만에 복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